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민호입니다. 최근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무적자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 방치된 아이들은 여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생존 여부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출생통보제 등의 보완책 마련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도권 밖의 아동, 비극 막을 방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전국적인 현황도 살펴보고요. 필요한 대안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무적자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수원 가정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끔찍하고 슬펐어요.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을 왜 그동안 외면해 온 건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범죄 행위는 모두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 또한 제도적인 책임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동안 많은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문제는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인다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연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종되고 살해된 아이들은 더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최소 10년, 20년은 기록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부모만 할 수 있게 했었기 때문에 예견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버릴 수밖에 없는 산모의 상황 등을 이해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품어준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약자인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임신 전후 추적 시스템이나 보육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계부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유아 살인과 무적자 아동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 덕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현경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전북도청 성유태 아동보호팀장 연결해서 행정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원의 한 아파트 아이의 시신 뉴스. 일단 우리 교수님, 관장님도 자녀를 출산해서 키우고 계신 엄마시잖아요. 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또 엄마가 느끼는 것과 아빠가 느끼는 것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참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더욱더 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교수님. 저는 충격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만큼 전에 저희가 한 오래전에 그 설해마을에서 그 프랑스인들이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놀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고 그다음에 이미 자녀를 낳아서 키운 엄마가 그런 거를 보면서 충격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어떤 경악하고 정말 패닉 상태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비단 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주에서도 사실 영화 유기 사건이나 이런 사망 사건들은 간간히 사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만 해도 겨울에 영하 7도의 날씨에 길가에 외국인 여성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버리고 갔던 사건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인이 발견을 하고 빨리 신고해주고 구조해 주셔서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조금만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또 큰 아이의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분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출산, 임신 출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출산한 줄 모르고 또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 뭐라고 표현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를 낳고 아기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사실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실 수준이기는 하죠. 예. 네.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출생 미신고에 대한 문제는 이전 수년 전부터 사실 빨리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예. 사회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을 등록할 이런 권리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 왔고 예. 또 늑장을 부려왔기 때문에 좀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막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번에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유아 이게 사건이 517건. 아이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교수님, 우리가 네. 지금 뭐 저출산 이야기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1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뭐 예산을 네, 투입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저출산 이야기하면서 왜 이러한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책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그 태어나고 양육하고 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아동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에 우리 사회가 사막화되고 있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한 해에 태어나는 숫자가 금년에 약 23만 명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낙태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되는 아이가 뭐 그 보건복지부 통계하고 실제 산부인과하고의 통계는 굉장히 숫자 차이가 많아요. 예. 낙태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도 여전히 많아서 저출생률, 출산율 낮은 거는 세계적으로 1위고 낙태 비율도 1위이고 그렇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낳고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 우리가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그 뭐든지 자본주의화하고 경쟁에서 최고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살만한 가치가 없고 아이도 생산성을 갖지 않을 때는 이 아이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기해도 되고 이런 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근데 저출산 정책에 들어간 돈을 보면 네. 임신 출산 진료비도 지원하죠. 네, 네. 또 출산 이후에도 출산 장려금 네. 주죠. 8세까지는 뭐 양육 및 10만 원씩 아동 수당도 주고. 네. 주죠. 이런 지원이 물론 충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살해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네. 이런 끔찍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정책을 지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보통 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뭐 많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모를 수도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충동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좀 제도도 또 많이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뭐 청소년 출산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 문제가 또 더 이렇게 심화되어지고 있는데 예. 아동의 사실 출산 권리, 그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높이고 우리가 제도적인 안전한 보호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은 다 알아서 그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실제로 취약한 계층이랄지 그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도 실제로 가장 취약한 쪽이 그 정보를 가장 늦게 합니다. 어쩌면 10대나 이런 가정 또는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수당이 주어지거나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아도 선뜻 알리고 네. 싶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감추고 싶을 수도 네. 있고요.
지금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에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무려 2,236명이라고 발표했고요. 우리 지역 63명으로 일단 집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적자 아동 중에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도 다소 포함이 되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네.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그 사각지대가 있군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무적자 아동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 얘기가 우리가 좀 생소하지 않아요? 예. 중국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한자녀. 예, 한자녀 때문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못하는. 네네. 그런데 이 무적자 아동이 우리가 사회가 한번 이슈가 됐던 거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입학 안 돼서 그때 한번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 다시 병원에 출생 기록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호적을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죠. 감사원이 이거를 조사해서 각 그 관련 기관에다 이거를 조사하고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표면 수면으로 올라온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이게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것마저도 2015년 이전은 파악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고 수원 사건 이후에 관장님 네. 거제, 과천 뭐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전수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발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1000여 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많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태어나기는 했지만 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 무적자 아동들에 대한 수치가 아직도 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고 예. 사실 지금 발표된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이 아동들이 사실 가지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서류상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에게 살해나 뭐 학대 범죄가 발생해도 지금 아무도 그 보호 체계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아이가 발견조차 사실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여러 사실 지금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일단 뭐 호적이 올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건강 관련해서 보육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하고 그러면 성장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권이 박탈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 사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면 보호 체계 안에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를 사실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 제공하지 못한 채로 아이를 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유령 아동, 뭐 그림자 아동 이런 존재로 아이가 사실 숨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숨어서 살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대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이거나 또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는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그 오픈돼 있지 않고 폐쇄된 곳에서 그늘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자기 삶을 내놓고 나눌 수 없는 계층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 관계인데요. 그렇죠. 이웃의 관심이 살인을 막을 수 있고 안전을 지킬 수도 있는 사실 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깨져버린 세상 속에서 단절, 고립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사 자료를 보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 조사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하거나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이들에게 더 많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그때만 해도 시스템이 좀 적었으니까 남편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그랬는데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임신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아무런 방법이 없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를 묻어버리거나 이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잘못된 사고인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 이렇게 그냥 긴급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엄청난 그 실수를 하는 거죠. 물론 10대, 20대만 있는 게 아니라 30, 40대도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80% 가까이가 10대, 20대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아 살해도 있고요. 아동 학대, 유기, 방임 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주제로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영아 살해와 이 무적자 이 관련성 이야기는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경 관장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내 자식 좋습니다만 이게 소유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학대가 이제 다양해지고 학대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대부분 부모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편견 중에 그 큰 부분이 부모가 설마 자녀를 학대하려고 또는 친부모가 아닐 거야. 학대하는 부모는 이런 잘못된 편견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아동학대 현황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의 가장 높은 유형은 83.7%가 사실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대부분입니다. 또 이 중에서 계부, 계모 양부, 양모의 퍼센테이지는 사실 1, 2%에 불과하고 사실 친부모로 인한 학대가 10명 중 8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적으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내 자식을 좀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잘못된 이런 양육 방법,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개선해야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학대에 대한 좀 민감성을 높이는 사회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이혜숙 교수님과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담을 나눴잖아요. 그 자녀분이 어렸을 때 왜 엄마 마음만 있어? 내 마음은 없어? 저 역시도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아빠 이건 아동학대야 라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나름 실제로는 건강한 것이고 그 누구나 그런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중은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그냥 사랑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모성도 더 풍부해지는 거고 또 아무리 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담과 스트레스와 이 양육 부담이 엄청납니다. 부모에 대한 지지들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에 예비 부부 프로그램이랄지 예비 부모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를 지치게 하는지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를 짜증나게 하는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호흡하고 아이와 눈 맞추기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도 자기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뭐 교과서처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출산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 사랑을 또 받아보지 못한 경우 속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계와 주변의 사람들 또 이 중간 지원 기관의 도움 여러 가지의 그 층층이 쌓여 있는 그 도움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번에 전라북도 이야기 좀 듣고 그리고 또 미혼모 가정의 그 대표이신 김민정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전라북도 아동보호팀의 성효태 팀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아동보호팀장 성효태입니다. 예, 얼마나 애쓰십니까?
예. 예. 자, 우리가 생각하지 네. 못한 또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정말 말도 못하는 영유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출생 신고되지 않아서 무적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 또 주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배경은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 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일부에 대하여 폭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사망 및 유기권이 확인되었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원 조사 결과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지역의 경우 무적자 아동이 당초 63명에서 전수조사 대상은 48명으로 줄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생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기록되어 있고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아동이 되겠으며 전북 지역은 그 당초 감사원 자료에는 63명으로 발표되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시도 전출입, 부모의 실거주지 이관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적으로 총 48건이 되었습니다. 예. 전출 등의 여러 요인의 네네. 변화가 있군요. 네. 뒤늦게 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의 생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좀 나와야 되겠고요. 네. 이 전수조사도 정확하게 실제로 방문을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하셨죠? 네. 그 각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등 2인 1주로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가정방문 계획을 안내하고 실제로 가정 방문을 하여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자, 14개 시군과 또 이제 경찰청 등의 협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을 텐데 출생 미신고와 등과 관련해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망한 아동 1명 외에는 강력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기 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방침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수사 유기건에 대해서는 예. 네, 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유기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부모, 그러니까 친부모 다수가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유기 혐의를 적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전수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 전체적인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일괄 발표를 하고 아마 그 발표가 다음 주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초면 이미 이제 다 집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시점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못 하시는 것이고요. 네네. 예.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죠? 네네. 예. 이거 없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파악이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아동 출생 신고 누락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한편 출생통보제로 인한 병원 밖 출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분들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 및 지원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법안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어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오늘 이제 두 분 나와 계십니다만 특히 이제 조윤경 관장님, 우리가 이제 14개 시군, 경찰청, 도의 행정, 또 이 중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할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있고 혹시 제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관장님 좀 말씀 좀 나누시죠. 네. 앞으로의 이런 학대 피해 사건을 막고 또 이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학대 이런 사망 사건을 돌아보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뭐 처벌에 좀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공분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 지자체 또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런 사회복지 유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또 정보 공유를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성유태 팀장님 이제 애쓰셨는데 끝으로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전라북도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운영 및 개최를 확대하고 도내 미혼모 한부모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 1개소 있고 이 시설들과 연계하여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동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지여성보건국 성유태 아동보호팀장이었습니다. 이예수 교수님, 우리가 이제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골 집성촌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에 누구 집 아들, 그 집에는 뭐 정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누가 어디 취직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문화, 아파트 문화로 되면서 또 핵가족 문화가 되면서 우리 이웃에 대한 단절. 사실 근데 이 단절이 그냥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사회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들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제 보면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가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들도 마을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농촌에서 혼자 있으면 옆집에서 아이를 밥을 먹이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이랬던 공동체 의식들이 좀 사라졌기도 하고 문만 닫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주거의 어떤 아파트 형태들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약에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발견한다면 그 가정에 맡기지 말고 그 가정이 아까 조 관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처럼 가정을 오픈하고 낙인을 주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곳은 보니까 각 동마다 혼자 사는 비혼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 공동체 동아리, 텃밭 모임, 무슨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 키우기 어려운 가정들도 서로 연결해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이제 이런 말씀드리냐면 행정에서 아무리 이제 예.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좀 다자녀 가정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친정엄마 갖기 운동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예. 누군가에게 하고 싶고 네. 고민도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네. 있는. 근데 그런 관계망이 이제 행정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이제 막을 수 있고 예. 도울 수 있는 이제 네. 그게 좀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예.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 예. 있습니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곳들을 보면 그런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이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서비스 민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그거를 끙끙 앓고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문제를 열고 도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예. 많은 홍보와 사실 캠페인들도 맞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그래서 자주 더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중간기관을 네. 그냥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또 주변에 그런 시설을 보지 않고 또 대화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런 곳의 존재감을 모르고 죄송합니다만 뭐 워낙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홍보와 캠페인이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꼭 사건이 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체계적으로 좀 더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좀 더 주제를 다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도권 밖의 아동 비극 막을 방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전주 독진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현경 관장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김민정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의 유기와 확대 살인 사건 일단 어떻게 보셨고요? 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주민등록 번호도 받지 못하고 유령 아동으로 살다가 사망한 영아들의 소식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출생신고제를 정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번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만큼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출생통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30일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좀 아쉬운 대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보호 출산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던데 요 관련해서도 좀 의견 좀 전해주세요. 저희는 출생통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호출산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보호출산제가 미혼모와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혼모와 그 자녀를 분리하기 좋은 법이라고 보고요. 아하.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보호출산제를 통해 자신의 출산을 숨기고 살아가게 하는 법이 과연 그 사람을 돕는 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엄마와 분리된 아동은 낳아준 친생모의 정보를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보호출산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미혼모와 그 자녀가 분리되지 않도록 원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이 출생 신고 기피하는 사안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출생 신고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예. 어느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고 지원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령 아동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예. 그 상담과 지원의 시스템은 지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 특히나 이제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아기를 낳기 전부터.
네, 맞습니다. 출산 이후에 또 육아 복지 시스템도 당연히 있고 지자체마다 또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 미혼모의 경우의 지원 방안은 어떤 점에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미혼모에 대한 사실 지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예 없습니까? 네, 미혼모를 지칭해서 하는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예. 네, 그것은 없고,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사실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이길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서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꼭 미혼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미혼모의 이름으로 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시작부터 소외나 차별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출발 시점에서부터 미혼모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이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엄마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혼모 관련해서는 뭐 국회 법 개정이나 제정 이런 부분 발의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터덕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 법 제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느껴지고요. 네, 앞으로 조금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 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미혼모들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멋진 엄마들입니다. 이제는 미혼모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나 편견도 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 미혼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뭐 가까운 사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로 전화 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번호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협회 전화번호는 02 예. 2682-3376번입니다. 예. 02-2682국에 3376번 2682-3376. 일단 뭐 이 번호는 한 번 더 제가 뭐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아마 검색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김민정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임신의 출발점에서 지원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영유아 사례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까지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속에서 이혜숙 교수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교수님 또 우리 이제 관장님 이 기성 세대가 또 바라보는 어떤 가정 또 어떤 성 관계 이런 게 좀 많이 또 다르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예. 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함을 어쨌든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빨리 변화하는 속도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뭐든지 빠른 나라잖아요. 예, 빨리빨리. 예, 그래서 막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유럽을 다녀왔는데 우리 200년 전의 도시도 이 모양이었고 지금도 똑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제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왔더니 3년 전에 갔을 때하고 버스 타는 곳이 달라져 갖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예. 우리가 다른 것은 굉장히 빠른데 실제로 이 남녀 간의 관계랄지 결혼이랄지 가족에 관한 거는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출산율을 그래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는 나라로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나라로 뽑자면 프랑스를 뽑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 프랑스가 그렇게 높은 출산율을 갖는 것 중에는요. 모든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가정의 형태를. 이게 동거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비혼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동성애자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해서 가족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시몬 드 보바르와 사르트르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가족으로 지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고 저도 지난 주말에 TV 그 EBS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거가 이스라엘은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를 동성애 가족이 자녀를 갖고 오자 했을 때 그 동성애 가족이 합법적으로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갖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혼 상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여성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하거든요. 예. 어떠세요? 미혼모는 학생들이? 예, 저는 그 얘기하죠. 미혼모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본인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당해야 되는 많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훌륭하고 용감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는 그 오래전에 한 정소양이라고 하는 한 미혼 그 여성이 10대였는데 절도를 하다가 교도소에 그 수감이 됐는데 자기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임신하는 걸 안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희들의 시선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갔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듯이 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다양해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되고 탄력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근데 그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갈수록 어떻게 더 높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원에서 입시를 위한 교육만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후 변화 속에서 환경 뭐 여러 가지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에 대한 교육, 또 이 부모가 되는 교육, 결혼에 대한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알게 되는데 현실은 이런 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든 예산으로 지원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노력들만 더 앞장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물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그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으로서는 그런 그 빈틈이랄까 틈새 더 많이 실감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요즘 세대 뭐 그리고 저희가 벌써 이전 세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세대 간의 차이에서 이렇게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뭐 성적인 권리나 뭐 아동에 대한 아동 권리, 뭐 그냥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 인식의 갭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회 갈등이 지금 정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잘 사용하려고 연습하고 사실 공부하잖아요. 반복하죠. 계속해서. 그렇죠. 제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또 요즘 아이들의 그 세대 차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요즘 뭐
줄임말을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는 것처럼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성 권리에 대한 또 요즘 세대의 인식,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런 트렌드 인식을 우리는 꾸준하게 사실 공부하고 연습하고 좀 내재화 되도록 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항상 따라가기 위해서 그 세대와 통합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들이 좀 더 노력하고 배우려는 자세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이제 법이라는 법제화를 통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생통보제가 이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예숙 교수님, 이 통보제가 시행이 되면 그래도 좀 더 낫겠죠? 네, 그렇죠. 출생 그 통보제는 한마디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는 가족관계 등록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그 지자체에 알리게 되고, 지자체는 그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처럼 무적아동, 유령아동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 이 그 보편적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주해온 여성들이랄지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도 그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아동에 대한 그 권리 협약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모든 아동들이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자기들의 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산통보제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미혼모 대표님도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 이 출생통보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출산보호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출산한 경험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또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찬반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아피난제, 또 독일은 실내출산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아까 그 우리 그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알 수 없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법적 후견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그 전에도 어머니를 알 수 있도록 한달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제도가 있는 것이 훨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둠을 해소합니다. 보다 제도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그 충분한 그 대접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그 관장님, 아울러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에서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물론 이제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지원해주고 상담해주고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 그 진정성이 보이면 이렇게 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지원 기관이 있어서 육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정부도 좀 알려주시고,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게 뭐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영유아 사례, 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는 무적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 중간에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못 나눈 그런 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
영아 살해죄는 이제 처벌이 이제 미약하기 맞죠. 때문이기도 네. 하고 그런 이제 법적인 또 양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우리 교수님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 있게 사람이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어서 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들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 그 동물학대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인식이 매우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고 오히려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게 더 나은 것처럼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 교황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결국 건강하거나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정말 어떤 정신적인 르네상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치로운 것이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주 독진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현경 관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출생 미신고의 문제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빨리 이런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 아이 또 여러 명의 아이가 희생된 이후에야 이렇게 빠르게 법 제도가 추진된다라는 것이 참 현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제도와 법들이 사후 수습의 수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많이 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 체계가 완전한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존중받고 또 행복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자, 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제 뭐 법제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미리 막으라고 이제 국회에 보내고 정치에 거는 기대를 이제 표로 통해서 이제 주는 것인데 좀 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만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구성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남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무관심이 아닌 관심 속에서 법으로 또 막을 수 없는 그 사각지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관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제도권 밖의 아동 비극 막을 방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숙 교수, 전주독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현경 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